사람들은 늘 며느리를 탓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틀어지면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 탓을 한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시집살이를 너무 안 해봐서라는 말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내 며느리를 욕할 생각이 단 1초도 없다. 오히려 내 아들, 내가 낳고 키운 그 아이가 너무나 용서가 안 된다. 본격적인 사연 들어가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는 완벽했다. 순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남편.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리 며느리도 저런 사람 만났으면이라고 부러워하는 사위감.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에게도 신뢰받고 가족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 내가 봐도 흠잡을 데 없어 보였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아버렸다. 그 순한 얼굴 뒤에 숨겨진 교묘함을. 그 착한 척 뒤에 감춰진 비겁함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것인지를. 처음엔 나도 몰랐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결혼 초반 며느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 우리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님, 저 정말 복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뿌듯했다. 내가 잘 키웠구나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결혼 전 사귀었던 여자분들이랑도 연락하시는 게 보통인가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글쎄, 요즘은 그러기도 하지 않나? 나쁜 감정 없이 헤어졌으면 친구로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석연치 않았다. 그때 아들을 불러 물었다. 민준아, 전 여자친구랑 아직도 연락해? 아, 가끔요. 그냥 안부 정도. 엄마도 알잖아요. 저 원래 사람들이랑 관계 끊는 스타일 아니에요.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그 말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오히려 당당했다. 그래서 나도 그런가 보다 했다. 근데 지은이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확인하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긴 해요. 아들은 조금 억울한 표정까지 지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오히려 며느리를 타일렀다. 지은아, 민준이 말대로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의심하면 민준이도 속상하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됐다. 식탁에 놓여 있었는데 알림이 계속 떴다. 수진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어? 혜린. 키읔키읔키읔. 그때 그 생각나네. 진짜 웃겼다. 예원, 요즘 어때?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나는 멈칫했다. 아들이 친구처럼 지낸다는 전 여자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 거지. 민준아, 이거. 아, 엄마, 제 폰 보지 마세요. 아들은 웃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냥 친구들이에요. 엄마가 보면 오해하실까봐. 오해? 무슨 오해? 아니, 엄마도 요즘 사람들 다 연락하고 지내잖아요. 저도 그냥 선 넘지 않고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지은이도 남자친구들 있잖아요. 지은이는 전 남자친구랑 연락 안 하던데. 그건 지은이 방식이고 저는 제 방식이 있는 거죠. 각자 다르잖아요. 말은 맞는 것 같았다. 그래, 사람마다 다르지. 나도 옛날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 하지만 이상했다. 며느리는 남자친구들이랑도 자연스럽게 지냈다. 대학 동기, 직장 동료, 취미 모임 사람들. 그런데 그 누구도 며느리에게 오빠, 저녁 뭐 먹어? 오랜만에 만나자는 식의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아니, 보냈는지도 모르지만 며느리는 그런 메시지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차이였다. 아들은 친구로 지낸다고 했지만 그 친구들과의 대화는 명백히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이모티콘, 장난스러운 말투, 미묘한 스킨십을 암시하는 농담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명백한 선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선은 아들만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교묘한 선이었다. 며느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냥 친구인데 왜 그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는 없었다. 만나지도 않았고 직접적으로 선을 넘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애매함이 바로 아들의 무기였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제 그만 연락 끊어주면 안 될까? 라고 부탁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도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지은아,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이야. 갑자기 연락 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결혼했다고 친구도 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얼마나 정의로운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그리고 솔직히 내가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의심하는 거. 그게 나는 좀 속상해. 이제 피해자가 됐다. 나는 내가 남자친구들이랑 연락해도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너는 왜 나한테만 이래? 그게 공평해? 이제 며느리가 불공평한 사람이 됐다. 나는 그 대화를 우연히 옆방에서 듣게 됐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다. 아들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마치 며느리를 이해시키려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말들 하나하나가 며느리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의심하는 사람, 예민한 사람, 불공평한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며느리는 점점 작아졌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치밀한 심리 조종이었다. 아들의 교묘함은 일상 곳곳에 스며 있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였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친척 아주머니 하나가 민준아 가서 와이프 좀 도와줘라고 말했다. 아, 지은이가 제가 설거지하면 더 방해된대요. 지은이 방식이 있어서.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돕고 싶은데 지은이가. 며느리 핑계를 댔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말하려 하자 아들은 며느리를 보며 살짝 웃었다. 야, 괜찮아. 엄마들도 다 이해하셔. 그리고는 친척들에게 지은이가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제가 하면 다시 하더라고요 하며 웃었다. 친척들은 아이고 며느리가 깔끔하긴 하구나 하며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며느리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대충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친척들 머릿속에는 까다로운 며느리라는 이미지가 심어졌다. 또 다른 날 며느리의 직장 상사가 연락을 해왔다. 야근을 부탁하는 전화였다.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들을 봤다. 그날은 아들 생일이었다. 어떡하지? 오늘 내 생일인데. 아니야, 괜찮아. 당연히 가야지. 일이 중요하지. 아들은 환하게 웃었다. 나는 진짜 괜찮으니까 가. 얼마나 이해심 많은 남편인가. 며느리는 미안해하며 야근을 하러 갔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들, 오늘 내 생일인데 와이프가 야근 간다고 하네. 좀 섭섭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 일이 중요하다니까. 나 혼자 소주나 마셔야겠다. 친구들이 에이 생일인데 그래도 되냐며 며느리를 은근히 비난했다. 아들은 아니야, 지은이 잘못은 아니야.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이해해라고 며느리를 감쌌다. 하지만 결과는 며느리가 남편 생일에도 일을 선택한 사람이 됐다. 아들이 직접 며느리를 괴롭히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척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며느리는 조금씩 나쁜 사람이 되어갔다. 가장 소름 끼쳤던 순간은 따로 있었다. 며느리가 아들의 휴대폰을 본 날이었다. 물론 며느리가 몰래 본 건 아니었다. 아들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 알림이 계속 울려서 여보, 전화 왔어. 라고 알려주려다가 보게 된 것이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며느리는 얼어붙었다. 오늘? 또 보자. 아들은 오늘 회식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수진을 만난 거였나. 아들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오늘 회식했다고 했지? 응, 왜? 수진 씨한테 연락 왔던데. 오늘 만났어? 아들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1초도 안 돼서 다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 수진이? 응, 회식 끝나고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어.
커피 한잔하고 헤어졌는데? 그럼 왜 말 안 해줬어? 말 안 했어? 아, 미안. 깜빡했나 봐.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라서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었고. 며느리는 물었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커피까지 마셨어? 응.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나쁘게 헤어진 사이도 아니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말 안 한 이유가 뭔지 알아? 아들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이렇게 나올 거 알았거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오해하고 문제 만들까 봐.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다. 있잖아, 지은아. 나는 진짜 너밖에 없어. 근데 내가 나를 이렇게 못 믿으니까 내가 뭘 해도 의심하잖아. 그게 너무 힘들어. 이제 아들이 피해자였다. 수진이는 그냥 오랜 친구야. 나는 친구를 다 버리고 살 수 없어. 근데 너는 나한테 그걸 강요하고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연락도 못하고 살아야 돼. 며느리는 결국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어. 나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며느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결국 사과를 한 며느리를. 그리고 괜찮아, 나도 이해해.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라며 관대하게 용서하는 아들을. 그 순간 나는 내 아들이 낯설었다. 아들의 교묘함은 이중적 기준에서 절정에 달했다. 며느리가 대학 동기 모임에 간다고 했을 때였다. 그 모임에는 남자 동기들도 있었다. 오늘? 근데 날씨 안 좋던데 괜찮아? 아들이 물었다. 응, 괜찮아. 오랜만이라서 꼭 가고 싶어. 그래? 남자애들도 와? 응, 다 같이 모이는 거니까. 아,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뭐 가고 싶으면 가야지.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나갔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가 나간 후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도 지은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좀 걱정되네요. 남자들이랑 술 마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민준아, 지은이 믿어. 너도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 그건 다르죠. 저는 절제할 수 있고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은이는 좀 순진해서 걱정돼요. 그 말에는 교묘한 독이 숨어 있었다. 나는 절제할 수 있지만 너는 순진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고. 며느리가 밤 11시에 집에 왔을 때 아들은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다. 재밌었어? 응. 너무 오랜만이라서 좋았어. 술 많이 마셨네. 괜찮아? 조금 마셨어. 괜찮아. 그래? 근데 아들이 며느리의 옷깃을 살짝 만졌다. 담배 냄새 나는데? 너 담배 피워? 아니, 옆에서 다른 애들이 피워서 그래. 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벗겨주는 척하며 냄새를 맡았다. 이건 남자 향수 냄새 같은데? 며느리는 당황했다. 남자 향수?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 착각인가 봐. 아들은 웃었다. 피곤해 보이네. 씻고 자. 하지만 그 순간부터 며느리는 의심받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도 따지지도 않았지만 아들은 이미 씨앗을 심었다. 남자 향수 냄새. 그 한마디로 며느리는 그날 이후 모임에 가는 게 조심스러워졌다. 혹시 아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혹시 담배 냄새라도 배면 어떡하나. 혹시 누가 실수로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반면에 아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고 전 여자친구들과 연락하고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게 바로 교묘함이었다. 직접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 허락하는 척하면서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 아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피해자 코스프레였다. 며느리가 참다 못해 친정 어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걸 알았을 때였다. 며느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전화를 했다. 사돈댁, 우리 지은이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며느리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처음 제대로 알게 됐다. 밤마다 혼자 우는 며느리. 자신이 예민한 건지 이상한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며느리. 자신감을 잃어가는 며느리. 나는 아들을 불러 물었다. 민준아,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야?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저도 너무 힘들어요. 뭐가? 저는 정말 지은이만 사랑하는데 지은이가 저를 의심해요. 제가 뭘 해도 의심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저도 사람인데 친구도 있고 제 생활도 있잖아요. 근데 지은이는 저한테 자기한테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엄마,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은이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조심하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숨 쉬고 싶어요. 아들은 울었다. 진짜로 눈물을 흘렸다. 저는 왜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연락하는 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도 다 포기해야 하나요? 이게 사랑인가요? 그 순간 나는 거의 아들 편을 들 뻔했다.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하는 아들을 보면서. 하지만 이상했다. 뭔가 이상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아들에게 친구 만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연락하지 말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다만 전 여자친구들과의 애매한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 그것도 강요가 아니라 부탁으로. 그런데 아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민준아, 그런데 지은이가 문제 삼는 건 전 여자친구들과의 연락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예요? 친구인데. 나쁜 감정 없이 헤어진 사이고 지금은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제 입장은요?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의심받는 게 불편하지 않냐고요.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금방 진정하며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게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였다. 자신이 실제로 가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그리고 그 연기가 너무나 진짜 같아서 주변 사람들마저 속이는 것. 아들의 교묘함은 외부에서 더 빛을 발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아들은 완벽한 남편으로 통했다. 결혼 기념일마다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했다. SNS에 사랑한다는 글을 올리고 주변에 아내 자랑을 했다. 우리 와이프 요리 진짜 잘해요. 우리 와이프 똑똑해서 저보다 연봉 더 높아요. 우리 와이프 덕분에 제가 행복해요. 동료들은 부러워했다. 형, 진짜 좋은 분 만났네요. 요즘 그런 남자 어딨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아들은 달랐다. 오늘 회사에서 내 자랑 엄청 했어. 다들 부러워하더라. 며느리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아들이 슬쩍 말을 꺼냈다. 요리 이야기 나왔는데 요즘 집에서 밥 해먹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아. 바쁜 건 알겠는데 가끔은 집밥 먹고 싶기도 하고. 며느리는 당황했다. 어제도 내가 해줬잖아. 어제? 아, 된장찌개? 그건 뭐 그렇게 요리라고 할 수 있나?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좀 더 정성스러운 요리 말이야. 회사에서는 내가 요리 잘한다고 자랑했는데 집에서는 잘 안 해주니까 좀 그렇더라고. 밖에서는 완벽한 아내라고 자랑하면서 집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상처받지 않게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이게 아들의 방식이었다. 외부에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내부에서는 조금씩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게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아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아들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형, 솔직히 말하면 지은이가 좀 답답해요. 아니, 나쁜 애는 아닌데. 너무 진지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원칙적이잖아요. 그게 때로는 좀 재미없어요. 수진이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 농담도 받아주고 좀 느슨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은이는 모든 걸 문제 삼으니까. 헤어지고 싶냐고요? 아니죠. 지은이 괜찮아요. 집안도 좋고 외모도 괜찮고 연봉도 높고. 완벽한 스펙이죠. 근데 좀 더 수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거 그냥 믿고 따라와주면 되는데 자꾸 따지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들은 며느리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며느리의 스펙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의 통제에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는 게 불만이었던 것이다. 수진이랑은 아직도 연락해요. 형도 알잖아요. 저 사람들 못 끊어요. 근데 지은이는 그걸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겉으로는 완벽한 남편, 속으로는 자기중심적인 조종자.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며느리를 자신의 편의대로 바꾸려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람. 며느리는 점점 무너져갔다. 예전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며느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됐다. 자기 감정을 의심하고 자기 판단을 의심하고 자기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 어머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며느리가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제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요? 민준 오빠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자꾸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은아, 저도 노력했어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전 여자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것도 그냥 친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제 마음은 계속 불편한 걸까요? 며느리는 울었다. 민준 오빠는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화도 안 내고 이해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근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게 다 제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끝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가해자를 변호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 며느리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 직장에서도 실수가 잦아졌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 지은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병원 가봐야 하나요?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줘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아들은 걱정하는 남편을 연기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민준이는 정말 좋은 남편이네. 와이프가 좀 예민한가 봐라고 말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다. 피해자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가해자는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를 따로 불렀다. 그리고 내가 본 모든 것, 들은 모든 것, 깨달은 모든 것을 말했다. 지은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다. 민준이가 너를 조종하고 있어. 너무 교묘하게, 너무 치밀하게. 어머님, 무슨. 나도 처음엔 몰랐어. 민준이가 착한 아이라고 믿었어. 근데 보면 볼수록 이상했어. 내가 무너지는데도 민준이는 멀쩡하잖아. 아니, 오히려 내가 무너질수록 민준이는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나는 며느리에게 내가 들었던 전화 통화 내용을 말해줬다. 아들이 친구에게 했던 말들을, 며느리를 스펙으로 보는 시선을. 전 여자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면서도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중성을. 며느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은아, 나는 민준이 엄마야. 근데 나는 내 편이야. 어머님, 내가 낳아서 키운 아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민준이가 하는 짓은 사랑이 아니야. 조종이고 학대야. 그것도 가장 교묘한 종류의.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아니야. 내가 정상이야. 내 감정이 맞아. 내 직감이 맞았어.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 너는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야.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들은 당황했다. 이혼? 갑자기 왜? 우리 뭐가 문제야?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했다. 전부 다 문제야. 당신이 나한테 한 모든 것이. 내가 뭘 했는데? 나는 너한테 잘해줬잖아.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게 문제야. 당신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나를 무너뜨렸어. 아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는 지은이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혼하자고 하잖아. 아들은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당연히 내가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민준아, 나는 지은이 편이야.
뭐? 내가 한 짓을 나는 다 봤어. 들었어. 그리고 이해했어. 너는 지은이를 사랑한 게 아니야. 조종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무슨 소리를. 너는 전 여자친구들과 애매하게 연락하면서도 지은이한테는 친구라고 말했지. 지은이가 불편해하면 예민하다고 했고, 지은이가 문제를 제기하면 의심한다며 오히려 지은이를 범인으로 만들었어. 그건 너는 밖에서는 완벽한 남편 행세를 하면서 집에서는 조금씩 지은이를 깎아내렸어.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는 지은이가 너를 위해 존재하길 원했지, 지은이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야.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내 엄마야. 너를 낳고 키웠어. 근데 나는 내가 하는 짓을 용서할 수 없어. 며느리이기 전에 지은이는 한 명의 인간이야.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장난감이 아니야. 아들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를 바라보며 나는 말했다. 지은아, 이혼해.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 너는 충분히 노력했어. 이제 그만 고통받아도 돼. 지은의 눈이 붉어지며 가슴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주변 반응은 싸늘했다. 친척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을 들어? 아들을 버리는 거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을 든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민준이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자식이잖아. 자식이라고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어요. 아들의 친구들도 회사 동료들도 모두 아들 편이었다. 당연했다. 그들이 본 아들은 완벽한 남편이었으니까. 며느리가 예민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심지어 며느리의 일부 친구들조차 의아해했다. 민준 씨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전 여자친구랑 연락하는 것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봤다. 꽃다발, 선물, SNS의 사랑 고백, 다정한 말투, 배려하는 모습. 그 뒤에 숨은 조종과 가스라이팅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가족은 달랐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들은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얼마나 무너져갔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의심했는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들은 끝까지 피해자 행세를 했다.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와이프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네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우리 엄마까지 와이프 편을 들어서 더 당황스러워요. 사람들은 동정했다. 민준 씨 정말 불쌍하네.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신당했네. 아들은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성찰적인가. 댓글에는 위로가 쏟아졌다. 민주님 잘못 없어요. 상대가 너무한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조차 계산된 것임을. 아들은 나에게도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엄마도 제가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은이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아, 나는 이미 다 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혼은 성사됐다. 며느리는 집을 나갔다. 그리고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심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요? 좀 더 노력했으면 괜찮아졌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달라졌다. 자신감이 돌아왔다. 웃음이 돌아왔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악몽이 사라졌다. 우울증 약을 끊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게 됐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걸. 며느리는 이혼 후에도 나와 연락을 유지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친구가 됐다. 어머님,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친아들인데. 며느리가 물었을 때 나는 대답했다. 옳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너는 구해줘야 할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잘못을 묵인할 수는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민준이가 이런 사람이 된 게 내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해.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옳은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아들과의 관계는 단절됐다. 아들은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 엄마가 날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배신한 게 아니었다.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이다. 몇 달 후 아들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SNS에 올렸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만났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준 사람. 나는 그 글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구나. 새로운 피해자가 생긴 것이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문제였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다를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아들이었다. 나는 새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조심하라고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선택해야 했다. 나처럼 누군가가 말해줘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직접 경험해야 아는 것들이 있다. 다만 나는 기도했다. 그녀가 며느리만큼 오래 고통받지 않기를. 빨리 깨닫고 빨리 빠져나오기를.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 자식을 버린 엄마. 며느리 편을 든 시어머니. 정신이 나간 사람.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쁜 사람이 있다. 명백하게 나쁜 사람과 착한 척하는 나쁜 사람. 명백하게 나쁜 사람은 쉽게 알아챌 수 있다. 화를 내고 폭력을 쓰고 노골적으로 상처를 준다. 하지만 착한 척하는 나쁜 사람은 다르다. 부드럽게 말하고 웃으면서 상처를 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조종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무너져도 주변 사람들은 가해자 편을 든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내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남편, 순한 아들, 배려 깊은 친구.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교묘한 조종자, 능숙한 가스라이터, 감정적 학대자.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본인조차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아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다. 자신이 사랑했는데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예민하고 이상했다고 확신한다.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악에 없는 악에, 의도 없는 학대, 사랑이라는 이름의 조종. 시간 이흐른 후 지은 이 애게 메시지를 보냈다네. 직감은 맞았어. 내 감정은 정당했어. 내가 느낀 불편함은 진짜였어. 민준이가 예민하다고 말할 때마다 너는 자기 자신을 의심했지. 내가 문제인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하지만 아니야. 너는 정상이었어. 민준이가 친구일 뿐이라고 말할 때 너는 혼란스러웠지. 친구면 괜찮은 건가? 내가 너무 좁은 생각을 하는 건가? 하지만 아니야. 내 경계선은 정당했어. 민준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너는 믿고 싶었지. 그래,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내가 참으면 돼. 하지만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야. 상대방의 경계선을 인정하는 거야.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멈추는 거야. 민준이는 그러지 않았어. 내가 불편해해도 계속했고, 내가 아파해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너를 문제로 만들었어. 지은아, 내가 이혼을 선택한 건 용기였어. 실패가 아니야. 세상은 너를 참지 못한 사람, 쉽게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안다. 너는 끝까지 싸웠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변화하려고 애썼고, 관계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 다만 상대가 바뀔 생각이 없었을 뿐이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음 사랑이 온다면 이번엔 이렇게 확인해. 그 사람이 입으로 뭐라고 하는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이 밖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둘이 있을 때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이 내 불편함을 예민하다고 치부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경청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사람이 너를 조종하려 하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지. 지은아,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그리고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민준이가 아니었다면 더 일찍 행복했을 거야. 이제라도 자유로워져서 다행이야.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당신의 아들이 착하다고 해서, 순하다고 해서, 예의 바르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남편이 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때로는 가장 착한 척하는 사람이 가장 교묘하게 상처를 준다. 당신의 며느리가 예민하다고, 까다롭다고,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라. 정말로 며느리가 문제인가? 아니면 당신의 아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건가? 며느리가 점점 작아지고 점점 조용해지고 점점 웃음을 잃어간다면 그건 경고 신호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그랬다. 나도 믿었다. 우리 민준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어머니의 눈으로 본 아들과 아내의 눈으로 본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우리 아들들은 어머니 앞에서는 순하고 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교묘한 조종자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눈을 감으면 공범이 된다. 며느리 편을 들라는 게 아니다. 다만 공정하게 보라는 것이다. 선입견 없이. 혈연이라는 안경을 벗고.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다. 누군가가 사랑으로 키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아들 곁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겉모습에 너무 현혹된다. 착한 척, 순한 척, 배려하는 척. 그런 척들이 진짜라고 믿어버린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척하지 않는다.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일관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민준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다. 이게 바로 척과 진짜의 차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너무 쉽게 의심한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랬겠어? 너도 문제가 있었겠지?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특히 가해자가 평소에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면 피해자의 말은 더욱 믿기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내가 오해한 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피해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다. 지은이가 그랬다. 주변 사람들이 민준이를 칭찬할수록 지은이는 더 자기 자신을 의심했다. 다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걸까? 다들 부러워하는 남편인데 내가 문제인 걸까? 이게 바로 감정적 학대의 무서움이다. 육체적 폭력은 흔적이 남는다.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증거가 생긴다. 하지만 감정적 학대는 흔적이 없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피해자만 무너지고 가해자는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관계의 본질을 봐야 한다. 착한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아픔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용기 내어 말할 때 의심부터 하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은 묻는다. 후회 안 해요? 아들인데. 나는 대답한다. 후회 안 해요. 인간이니까. 아들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방관할 수는 없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한 명의 성인 남성이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은이는 내 며느리였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한 명의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혈연을 선택하지 않았다. 정의를 선택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엄마가 아들을 버려? 하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버린 게 아니다.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나의 속죄이기도 하다. 민준이가 이렇게 된 데에는 내 책임도 있다. 어쩌면 나도 민준이를 너무 감싸고 너무 두둔하고 잘못을 제대로 꾸짖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어릴 때부터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 아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착함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어른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법을 일찍 배운 것은 아니었을까?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해냈다. 선생님 앞에서는 모범생, 친구들 앞에서는 리더, 부모 앞에서는 효자. 모두에게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게 결혼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밖에서는 완벽한 남편, 집에서는 교묘한 조종자. 나는 그걸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리고 바로 잡았어야 했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은이를 지지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다. 지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아니, 원래의 지은이로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어머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확인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좋겠구나. 가끔은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민준 오빠는 아직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텐데, 저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요. 지은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알아요. 이제는 정말 알아요. 그때는 제가 이상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정상이었다는 걸. 어머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은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자기 의심도 없었다. 그저 평온함과 자신감만이 있었다. 한편 민준이는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헤어졌다고 들었다. 성격 차이가 이유였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도 결국 민준이의 교묘함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민준이는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나는 잘해주는데 왜 사람들이 날 떠나지? 변하지 않았다. 성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또 피해자인 척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민준이를 구할 수 없다.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바꿀 수 없다. 다만 그의 다음 피해자가 빨리 빠져나오길 바랄 뿐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이상하게 본다. 아들보다 며느리를 선택한 시어머니. 하지만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옳은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며느리이기 전에 지은이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아들이기 전에 민준이는 한 명의 가해자였다. 그리고 어머니이기 전에 나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같은 인간으로서 나는 고통받는 사람 편에 서기로 했다. 같은 여성으로서 나는 학대받는 여성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사람으로서 나는 정의로운 편에 서기로 했다. 혈연이 정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사랑이 학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잘못을 덮을 수는 없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지은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한다. 민준이는 언젠가 이해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긴 힘들 수도 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를 테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한 명의 인간이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것. 한 명의 여성이 자기 인생을 되찾았다는 것. 한 명의 피해자가 생존자가 됐다는 것. 그리고 나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 당신의 감정은 정당하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격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착한 척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순한 척하는 사람을 의심하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을 경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당신의 직감은 옳다. 당신의 불편함은 진짜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니다. 당신은 정상이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나처럼 당신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 용기를 내라. 말하라. 그리고 떠나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었던 어머니. 며느리를 지켰지만 세상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어머니. 혈연보다 정의를, 가족보다 인간을, 침묵보다 진실을 택한 어머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같은 인간으로서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